자, 페이지 144페이지. 내용이 이제 뭐니?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죠. 144페이지 내용이 호르몬에 관련 질병과 항상성인데, 과다증, 밴드 결핍증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항상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호르몬은 아까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는데, 교재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생장 호르몬. 호르몬을 그냥 H라고 쓸게요. 생장 호르몬. 과다증. 뭐예요? 거인증이죠. 또는 말단 비대증. 손발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워낙 커지는 걸 말단 비대증, 또는 신경의 끝부분이 커지는 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양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핍증으로, 생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소인증, 외소증. 자, 생장 호르몬은 그렇고, 그 다음에 티록신.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된다 그랬니?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고, 티록신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세포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랬고, 체온을 올리는 거라 그랬지? 그게 티록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티록신의 과다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티록신, 항진, 과다증을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다증에 걸리게 되면,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정상인들보다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체중이 늘어날까? 체중이 감소를 할까? 세포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세포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야. 물질을 많이 쓰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 체중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티록신이 과다하게 증가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체중이 감소한다. 그리고 눈이 살짝 튀어나오는, 눈이 돌출되는,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티록신이 결핍되면, 이거를 무슨 증이라고 얘기를 해?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티록신 결핍증. 그러면 세포 활동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겠죠. 네. 그러면 체온을 잘 끌어올릴 수가 없겠지. 네. 추위를 잘 느껴? 추위를 안 느껴? 잘 느껴요. 추위를 잘 느낀다. 추위 잘 느낌. 그리고 세포들이 물질을 많이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체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체중 증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 인슐린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건데 혈당을 못 낮춘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인슐린 결핍증에 걸리면 포도당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네. 몸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액으로도, 그러니까 오줌으로도 당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당뇨병에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2형은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근데 간에서 인슐린인지를 잘 감지를 못해. 그래서 간에서는 마치 인슐린이 안 나온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야. 그게 2형 당뇨병.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보통은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게 1형 당뇨병이라면,
2형 당뇨병은 음식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당뇨병이 1형이 많아, 2형이 많아? 1형? 2형이 많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 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게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습니다.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재수 없으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43페이지에 원래는 신경계하고 호르몬을 142페이지니 신경계와 호르몬을 비교하는 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돼요. 신경과 호르몬의 비교. 우리가 신경과 호르몬을 지금까지 배웠단 말이지. 다시 한번 보자면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했을 때 뭘 비교할 거냐면 신경도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내 몸에서 이제 외부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신경의 역할이잖아. 근데 호르몬도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거를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내 몸을 바꾸려고 하는 화학물질이 호르몬이잖아.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두 쌍두마차예요. 역할들은 신경이든 호르몬이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이제 전달 매체, 그 다음에 작용 시간, 속도라고 하자. 작용 속도. 그 다음에 지속 시간, 범위, 작용 범위. 요거를 신경과 호르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신경은 누가 전달해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전달을 한단 말이야. 뭘로? 전기신호로. 그래서 전달 매체는 뉴런. 호르몬은 누가 호르몬을 운반해요? 혈액이 운반하죠. 그 다음에 작용 속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빨라? 신경이 빨라. 0. 몇 초 만에 반응을 한단 말이야. 얘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근데 호르몬은 세포에서,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야 되겠지? 혈액으로 분비가 돼야 되겠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을 만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작용이 시작되게 되겠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속도가 좀 느리다. 상대적으로 느리다. 알겠나요? 네. 근데 한번 작용을 했을 때 그게 지속되는 시간, 지속 시간은 호르몬이 훨씬 더 길어요. 신경은 지속 시간이 짧고 호르몬은 길다. 그 다음에 범위, 작용하는 범위. 신경은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신경은 한 뉴런의 축삭돌기 끝부분에서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요 사이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범위에서. 거기서 물질이 전달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전달되면서 전기신호로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은 작용하는 범위가 어디냐? 시냅스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앞단 요 부위 시냅스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르몬은 온몸으로도 어쨌든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랬잖아. 혈액을 타고. 그래서 얘는 작용 범위가 호르몬이 뭐하다? 넓다. 얘는 좁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짧은 시간 짧고 굵게 빡 전달하는 건 누구야? 신경. 느긋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호르몬. 이건 호르몬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근데 신경과 호르몬은 서로 자기의 역할을 이제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항상성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항상성. 144페이지의 핵심 포인트. 항상성. 항상성의 뜻은 뭐니?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떤 특정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자극에 어떤 변화가 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몸의 특정 어떤 상태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항상성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체온 유지, 또 혈당량 유지, 또 체내 수분량 유지. 가로 열고 체내 수분량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체내 삼투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등이 항상성이야. 알겠니? 네.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재는 체내 수분량 유지는 언급이 안 돼 있네.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플러스가 플러스 강의에 체내 수분량이 좀 나와 있긴 하지. 네. 그리고 내가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호르몬 저거 빼뜨렸잖아. 항이뇨 호르몬 매우 중요한데 항이뇨 호르몬 역할 빠뜨렸잖아. ADH. 네.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체온 유지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성 유지의 최고 중추기관은 어디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어디예요?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항상성은 내 몸의 일정한 상태값보다 현재 내 몸의 상태가 그 일정한 값보다 높냐 낮냐를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거를 감지하는 최고 중추기관이 어디예요?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간뇌야. 간뇌 시상하부. 뇌하 수체가 있는 곳을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4학년에는 그냥 뭐라 그런다? 간뇌 또는 사이뇌 같은 말이에요. 간뇌, 사이뇌. 간뇌가 최고 항상성 유지의 중추기관이다. 컨트롤 타워다라는 얘기고, 우리 몸의 어떤 변화를 처음으로 감지하는 곳이 간뇌야. 뇌하 수체가 있는 그 부위를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자, 최고 중추기관은 간뇌고요. 그 중에서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하자. 체온 유지. 체온 유지의 원리. 이거 쓰기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자.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뭐냐?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어. 그 원리가 첫 번째, 기량작용. 두 번째가 음성 피드백 작용. 이 두 가지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다. 일단 기량작용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 를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기량작용의 예가 뭐라고 했어요? 신경에서는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더니 교감과 부교감. 대표적인 예가 신경에서는 교감, 부교감 신경. 교감을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든다면 부교감은 다시 우리 몸을 완화된 릴렉스한 상태로 만드는 게 부교감의 역할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정한 값을 유지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몬에서도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까 이자에서 나오는 무슨 호르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더라.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량을 높인단 말이야.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걸 우린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량작용의 예로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네들의 관계를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 피드백. 일단 피드백이라는 말 뜻은 말 그대로 피드백이야. 네.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피드백이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 시험을 봤어. 틀렸어. 피드백해서 고쳐야 되겠지? 뭐 그런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됐어. 근데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다시 원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인이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 현상의 원인이 결과가 됐고 그 결과가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인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아서 변화의 폭을 점차 증폭시키는 방향이야. 변화의 폭을 증폭. 증폭시키는 게 아니지. 항상성은 아. 앞에 음성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피드백에는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양성 피드백은 변화의 폭을 더 증폭시키게끔 피드백이 일어나는 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항상성은 변화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변화를 줄여야 되겠니? 아니면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니? 항상성은 줄여야 되겠지. 내 몸의 체온이 높아졌다면 계속 높이게 만들면 안 되잖아. 내 몸의 체온이 높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성이나 낮춰야 되고 낮추다가 너무 낮아지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되겠지?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변화의 폭을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 변화의 폭을 줄이게끔 피드백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 몸은 일정 값을 유지하게 되는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거기서 일단은 체온 유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체온 유지는 첫 번째 예로 체온 유지를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자. 추운 겨울날 내가 밖에 나갔어. 지금 그 상황이야. 추운 곳에 내가 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지금 뭘 느낀다는 얘기야. 추위를 느끼는 상황에 벌어졌다는 얘기지. 그거를 저온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온 자극.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저온 자극이 들어왔어. 추위를 느꼈다. 이런 자극이 들어왔다고 쳐요. 일단은 제일 먼저 감지를 해야 되겠지. 누가? 간뇌가. 간뇌가 체온이 떨어짐을 감지를 하게 돼. 뇌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체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올려야 된단 말이야. 체온을 올리는 과정은요,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을 올릴 수도 있고요, 신경에 의해서도 체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는 호르몬의 작동만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의 상호 협동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호르몬의 관계를 보자. 체온을 올리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티록신이 나와야 돼. 근데 티록신이 나오게끔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누구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그래서 간뇌가 감지를 하면 일단 뭘 뿜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촉진. 분비 촉진. 그러면 얘 촉진에 의해서 갑상샘에서 뭐가 분비가 촉진되어요? 티록신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티록신은 온몸의 세포들한테 연락을 취하겠지. 네.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라. 세포호흡을 촉진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다가 계속 상승하면 또 어떻게 돼? 낮아져. 고온 자극으로 돌변하게 되겠지. 너무 올라갔네. 그러면 얘가 다시 피드백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간뇌가 감지를 하게 돼. 오, 체온이 너무 높아졌네.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하던 걸 분비를 어떻게 해? 멈춰. 어때요? 억제를 한단 말이야. 분비가 억제가 되면 티록신 분비도 억제가 될 거고 물질 대사도 억제가 돼서 체온은 다시 떨어지게 돼. 그러다가 너무 떨어지면 다시 저 혼자고 이게 돌고 돈다 이런 얘기지. 음성 피드백. 네. 아시겠어요? 네. 이 과정은 호르몬에 의한 과정이에요. 지금 호르몬 그지? 이 과정 말고 누구도 역할을 한다 그러니 신경계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체온을 높이는 신경은 자율신경일까? 그러니까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체온을 높일까? 부교감신경이 체온을 높일까? 교감. 교감신경이야. 아까 교감신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랬잖아.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고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혈당량 증가가 되고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자국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뭐가 작동을 한다? 교감신경 작동을 하게 돼.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가지 과정 다 알아둬야 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체온 유지 조절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교재 꼼꼼하게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붉은색 화살표가 있고 푸른색 화살표가 있어요. 네. 붉은색 화살표는 뭐에 의한 작동 원리야? 밑에 봤더니만 신경에 의해서 작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네. 파란색 화살표는 뭐에 의한 작동이에요? 호르몬에 의한 작동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 과정을 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혈당량. 혈당량은 피 속의 포도당량이란 뜻이에요. 이걸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상황, 극을 하나 정리를 할 거예요. 밥 먹었다고 치자. 식사. 밥 먹었어. 밥 먹은 다음에 30분 정도 지났어. 어느 정도 막 소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지? 네. 그러면 밥 먹어서 소화가 일어나서 흡수가 되면 우리 몸속에 뭔 양이 증가하게 돼? 포도당 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의 주식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고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면 소화가 되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이라는 제시문이 나오게 된다면 포도당량이 일시적으로 뭐 됐다? 증가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 과정 일단 식사 식후 30분 지났다고 치자. 알겠지? 네.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 피 속의 포도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값보다 증가했다라는 걸 일단은 간대. 감지해야 되겠지? 네. 간내에서 감지를 한다. 간내에서 감지. 그래서 신호를 보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끔 유도하게 돼. 인슐린 분비. 어디서 인슐린이 나온다고? 이자에서.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어디라 그랬니? 간.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꾼다?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포도당량을 혈당량을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다가 너무 또 낮아지면 어떻게 돼? 다시. 피 속에 포도당은 일정량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먹어치워서 살아가는 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포들한테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너무 먹잇감이 적어지면 안 되잖아. 네. 너무 줄어들면 안 되고 너무 줄어들면 다시 간내가 감지. 감지해서 이번에는 이자에서 뭘 분비하게 만들어? 이번에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만들겠지.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면 간에서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네. 혈당량은 다시 높아지게 된다. 이런 시스템이 돌고 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까요? 세 번째.
공간이 나오려나 모르겠다. 체내 수분량. 체내 수분량 유지 과정.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간단하게 봅시다. 매우 많이 언급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수분량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체내 수분량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뭐였었어? 항이뇨. 아까 정리를 하지 않았던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의 뜻은요. 항이뇨, 항.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뇨, 오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이 나오지 않게끔 만드는 호르몬이다라는 뜻이야. 오줌이 안 나오게 만든대. 완전히 틀어막으면 안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 몸 안에 물이 많을 때 오줌이 잘 나와, 적게 나와. 물이 많아, 몸 안에. 그때는 잘 나와야 되겠지. 왜? 물이 지금 넘쳐나니까. 그런데 내 몸에 물이 지금 적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도 오줌이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내 몸에 물이 적은데 오줌으로 물을 또 빼낸다고? 그러면은 큰일 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의 양이 적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오줌이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는 얘기야? 항이뇨 호르몬 ADH야. 알겠니? 자, 일단 체내 수분량 유지 과정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까 정리 안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다시 정리를 할게. 항이뇨 호르몬 ADH의 역할은 뭐냐? ADH의 역할은 체내 그냥 바로 쓰자. 수분 재흡수 촉진. 그러니까 수분을 다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어디서? 콩팥에서. 콩팥에서 물을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만드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재흡수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체내 수분량 유지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황극. 운동을 많이 했다고 진짜 한 2시간 동안 마라톤을 했어. 뛰었어. 그러면 몸에서 땀이 엄청나게 나왔겠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운동 1시간. 덜고 땀 흘림. 이런 상황이라고 치자. 땀을 흘렸어.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일 땐 체내 수분량이 많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체내 수분량이 적어요.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 감지해야 될 거야. 누가 감지해? 간내가 감지한다. 간내에서 감지해. 감지해가지고 그러면은 오줌으로 나갈 물을 지금 이 순간에는 뭐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다시 해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해라. 재흡수를 촉진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분비해야 되는 호르몬 뭐라고?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뇌하수체. 간뇌 뇌하수체 앞부분. 전엽과 후엽 중에서 후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쨌든 뇌하수체, 간뇌에서 나와요. 그래서 간뇌가 감지를 해서 뇌하수체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해. 그러면 어디에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수분이 실제로 흡수되는 장소는 콩팥이에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결국은 어디라는 얘기야? 콩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DH 분비 촉진되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증가 또는 뭐 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분량이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저 반대 상황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 상황이란 뭐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가지고 내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한꺼번에 한 1리터 마셨다고 치자. 너무 목말라가지고.
1리터 벌컥벌컥 마셨어. 그러면 쫙 물이 흡수가 되겠지? 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체내 수분량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죽어요, 사람. 네. 물 많이 쓰면 또 죽어요. 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졌다는 걸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해. 누가? 간내가 감지를 한다. 감지를 해서 지금 빨리 물 빼야 되겠다. 그래서 간내에서 뇌하수체에서 ADH 분비를 뭐해? 억제해. 흡수하지 말란 뜻이야. 그러면 콩팥은 하던 일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오줌을 만들어서 쫙쫙 뽑아내야 된다는 뜻이야.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성 유지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교재 143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네. 어디부터 143페이지에 문제 8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8번. 표는 호르몬과 신경의 특징을 비교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호르몬과 신경. 전달 매체는 혈액과 뇌련이다. 전달 속도 빠르다 느리다로 구분합시다. 누가 빨라요? 신경. 신경이 빠르고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 다음에 지속성은 호르몬이 지속적이고 신경은 일시적이다.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넓다 좁다? 뭐라고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넓다. 신경은 시냅스라는 장소에서만 작용을 하니까 좁다. 됐죠? 네. 문제 9번, 10번은요. 오른쪽에 있는 A, B, C, D, E, F가 지금 내분비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름부터 쓰자. A, 내분비샘 이름이 뭐예요? 네. 뇌하수체. B는 갑상샘. C는 부신. 콩팥 위를 가리키니까 부신. D는 이자. 이자. E와 F는 나소리. 생식샘인데 E는 여성 생식샘이지. 그래서 얘가 난소. F가 정소. 한 사람한테 남소, 정소 다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야, 난소, 정소 다 있으면 이게 뭐야? 중간. 자웅동체지. 그걸 자웅동체라고 얘기를 하지. 대표적으로 달팽이, 지렁이 이런 애들이 자웅동체 아니야? 성이 없어요. 성이 없는 게 아니지. 남성, 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난자, 정자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달팽이 남자는 암컷이랑 스포츠 하지 않아요? 아니, 분류 안 해. 아니에요. 지렁이도.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풀었고 10번. 호르몬의 이름을 쓰래. 티록신 분비 촉진. 무슨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얘를 TSH라고 얘기를 해요. 니은 콩팥에서 물의 제흡 촉진 항이뇨 호르몬 ADH. 그 다음에 세포호흡 촉진을 하는데 누구예요? 티록신. 티록신. 티록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 주성분이 돼. 아이오딘. 원소기호 아이 알지? 또는 요오드라고 얘기하는 아이오딘. 근데 이 아이오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물이 있어요.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 미역, 다시마. 해조류에 아이오딘이 많아. 김, 미역, 다시마.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호르몬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을 했을 때 산부한테 미역국 많이 먹이죠. 미역에 아이오딘이 많아서 이걸 먹이면 티록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티록신이 만들어지면 세포 물질 대사 촉진이 일어나게 돼. 금방 회복이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유럽 쪽은 사람들의 이제 식습관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식습관이 달라서 아이오딘 부족이 많대, 사람들이. 아이오딘이 많이 부족하대. 근데 한국인들은 아이오딘이 과다하대. 왜? 먹는 음식에 김, 미역, 다시마, 그냥 주장창 먹잖아. 많이 자주 먹잖아. 그렇다 그러더라고. 자, C.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심장 박동을 뭐해요? 촉진시킨다. 또한 혈당량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거기에 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 그 다음에 F는 남자의 2차 성직 발현을 하는 호르몬이래. 테스토스테론. 됐나요? 네. 넘겨서 페이지 145페이지 개념 쏙쏙 문제 보십시다.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연결해라. 티록신 분비 부족? 리을 갑상샘 기능 저하증. 결핍증이란 얘기지. 기능 저하증. 네. 2번 인슐린 분비가 부족했대. 그러면 당뇨. 당뇨병이겠죠. 3번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했대. 소인증. 성장기 이후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 말단 비대증. 자, 12에서 13번. 보기는 추울 때 그리고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을 나타내는 작용이다. 12번.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일단 추우면 상식적으로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 떨립니다. 그죠? 네. 왜냐면 추우면 티록신 분비가 결과적으로는 촉진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서 누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추울 때? 그거. 교감이 작동을 해야 돼. 그러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근육 떨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긴장하고 아니면 흥분하고 그럴 때 부들부들 떨잖아. 네. 그 교감신경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근육 떨리는 것 자체가 근육 자체가 떨리면서 열이 발생을 해. 체온을 높일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응? 교감신경이 어디냐고? 온몸에 다 퍼져 있지. 니은 땀 분비가 증가한다. 야, 추운데 땀 분비가 돼야 되겠니? 이건 더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거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야, 추우면 상상 추우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열 발생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열 방출량이라는 단어가 있어. 네. 자, 열 발생이란 단어 뜻은 뭐예요? 열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열 방출은 열을 내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추울 때는 열 발생량은 뭐 해야 돼? 많아야 되겠지.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근데 열을 방출하는 건 적어요. 줄여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열 방출은 어디서 주로 열이 방출되는 줄 아세요? 혈관에서 열 방출이 일어나. 혈관에서. 피가 지나는 혈관 자체가 열을 많이 방출한다고. 네. 그러면 추울 때 열 방출을 해야 된다고 안 해야 된다고? 안 해요. 안 해야 되잖아. 혈관이 확장돼야 되겠니? 혈관이 수축돼야 되겠니? 수축돼야 돼. 그래서 추울 때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된다가 아니라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된다가 답이 돼야 돼. 가로 열고 혈관이 수축된다. 열 방출량을 뭐 한다? 줄인다. 그 위에 혈관 확장이라는 얘기는 열 방출량을 늘린다.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된다. 추울 때 그런 일 벌어져야 돼? 안 벌어져야 돼? 벌어져요. 벌어져야 되겠네. 가라 나가 추울 때 일어나는 작용이겠네요. 네. 13번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작용. 니은. 열 방출을 증가시키는 작용. 뿜어낸다는 얘기잖아. 네. 그지?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더운 상황이야? 추운 상황이야? 더운 상황. 더운 상황이라는 얘기잖아. 13번, 그지? 그래서 더울 때.
이걸 간단하게 더울 때로 정리하고요. 더울 때의 작용을 보기에서 고르란 뜻이에요. 더울 때 열 방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진 이해됐어? 따라서 답은 뭐예요? 니은 그리고 디귿. 문제 14번 오른쪽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를 일단 문제에서 어디에서 분비되는 놈이라고? 이자에서 분비되는 놈이래.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잖아. 글루카곤하고 인슐린 두 종류겠지? 그러면 A는 결과적으로 A에 의해서 혈당량이 증가가 된대. 그러면 A 호르몬은 누구예요? 글루카곤이겠네. B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은 감소가 된대. B가 뭐예요? 인슐린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는 각각 글루카곤, 인슐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5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혈당량이 높을 때라 그랬어. 이자에서는 호르몬 뭐가 분비가 돼서? B,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간에서는 뭐로 바꿔야 된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세포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야 된다. 포도당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포들 보고 빨리 내가 포도당을 먹어치워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A가 분비가 돼서 간에서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혈액으로 흘려보낸다. 되셨어요? 오케이.